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최근 단일 종교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데요. 이 이슬람 내에서도 원리주의자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IS입니다. 최근 테러와 인질극으로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리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슬람 내에서도 이 IS에 맞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내전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안으로는 같은 종교의 사람들과 싸우고 밖으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IS. 조금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이 어두운 중동의 역사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책 한 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의길 국제분야 선임기자의 이슬람 전사의 탄생인데요. 이슬람 분쟁과 무장 세력 탄생의 배경에 대한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또 이를 저질렀습니다. IS 테러 같은 게 많잖아요.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자기들 힘을 과시하려는 게 보이는데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아닐까. 다만 워낙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엮여 있는 것이라서 단순하게 그냥 문화 자체를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네, 요즘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고 있는 이슈죠. 이슬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 들어보면서 TV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김성신 평론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전사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한겨레 신문 국제분야 선임 기자로 계시는 정의길 저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1988년에 기자 생활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네, 지금 국제분야 선임 기자이신데 국제 분야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나요? 대학 다닐 적에 저희 때 유명한 그 기자 출신의 이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 시절에 대학생들이 그분 책을 많이 봤는데 저도 뭐 전원시대에도 예. 우상과 이상 이런 책들이 저도 그중 한 학생이었고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기자가 됐고 또 국제 분야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국제 분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기 한 절반 정도는 다른 뭐 정치나 사회 분야에 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뭐 국제 분야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그 이제 국제부 쪽 저널리스트 기자분은 그 어떤 대중들의 흥미나 뭐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신문도 일종의 흥행 비즈니스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볼거리 많은 토픽성 기사 이런 것들도 보도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부니까 내면적으로는 또 이제 기자분들이 다 지식인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독자들이 세계의 그 흐름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기사 이런 것들을 써야 한다, 또 쓰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거는 꼭 뭐 국제 분야 기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기자들의 고민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 분야 보도에서 문제죠. 우리나라가 뭐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고 수출이 뭐 몇 위 안에 들고 엄청난 국력을 자랑한다는데 사실 그 국력에 비해서 국제 분야에 대한 보도 양이나 관심은 거의 저기 세계 한 100위권 바깥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 국제적인 관심 분야 이런 게 너무나 미약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참 특이한 현상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력이나 위상에 비해서 안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직까지도 이 국내적으로 관심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대외적인 관심이나 어떤 넓은 시야 이런 것들은 아주 일부 전문적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남겨놓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 국력을 확대하고 이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고민과 노력의 연장선으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 이슬람 전사의 탄생인데 요즘 뭐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이슬람권의 어떤 종교 문제라든지 분쟁 문제.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들을 좀 쉽게 쓰신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쓰기는 직접 쓴 시간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1년. 쓰게 된 동기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뭐 한 10년 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신문에, 국제면에 보면은 매일 그 무슨 테러가 나고, 맞아요. 특히 이슬람권 중동권 테러가 나고, 매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부터 끝이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써보고, 제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국내 서적들을 찾아보니까는 중동의 일반적인 역사나 뭐 이슬람 문화나 종교 이런 책은 개괄서들은 있었는데 이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 우리가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에 대한 연원이나 그런 전개 과정이 제대로 된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거에 보고서 제가 스스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전에 마침 저희 한겨레 22일이라는 주간지에서 한번 써보지 않겠냐 그래서 연재를 하신 예, 거예요? 연재를 하게 돼서 이제 책을 엮게 됐습니다. 책을 엮게 된 건 이제 연재한 양보다 한 3배 정도 양이 됩니다. 나중에 더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재밌게 읽었다는 책을 소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역사적인 맥락의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저널리스트로서 많은 조사들 이런 것들도 하셨을 거고 또 이슬람 문화 내지는 또 이슬람권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그 현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 이슬람 전사의 탄생이라는 책, 이게 저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이슬람 관련된 책들과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차별성이라면 어떤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 지금 이슬람 국가, IS라는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알카에다까지 오기까지의 그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전개되고 와서 지금 이슬람 국가까지 오게 됐는가, 그 부분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런 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우리나라에서 별로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딱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좀 방대하다고 보면 또 볼 수 있는 이런 책을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위해서 쓰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다 함께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할 건 뭔지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에 앞서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슬람이라는 문화,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 저는 이슬람 문화나 이슬람 종교,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저는 국제 분야에 이슬람 관련 글을 쓰다가 이제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됐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슬람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우리가 차별성 있는 사람이 사는 방식과 원리 이런 게 차별성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이슬람을 알기에 아주 뭐 그 규율이 엄격하고 남녀 차별이 심하고 뭐 이렇게 배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또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건 다 비슷비슷하게 서로 사랑하고 증오하고 훔치고 뭐 속이고 그렇죠. 다 벌하고 미워하고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슬람을 우리랑 아주 별개의 곳으로 바라보게 됐냐, 이런 이야기는 첫째는 우리나라와 이슬람과 역사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의 그 어찌 테러,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들이 표방하는 아주 엄격한 도덕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우리랑 전혀 차별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럼 그런 이슬람주의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득세를 하게 됐느냐? 아마 그건 이슬람권의 근대화 노력이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끼리 이슬람식으로 살아보자. 이슬람이 해답이다. 이런 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무력 건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기자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신? 이스라엘의 건국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는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 대국에 살다가 이제 노바가 들어오면서 다 쫓아내 갖고서 전 세계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게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게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쫓아내고서 땅을 만들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1948년에 유엔이 좋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세워라 결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걸 무시하고서 팔레스타인 독립국은 아직까지도 관철이 안 되고 이스라엘만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도 말할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서 억지로 뺏은 게 아니라 다 돈 주고 산 땅이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돈 주고 사서 우리가 다 정착을 해서 산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세운 거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살던 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제 가장 크게는 1947년인가 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적에 유엔은 틀림없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다 세우라고 결의를 했고, 또 하나 팔레스타인 땅을 위한 나라를 위한 땅도 이제 지정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분쟁의 씨앗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있었던 지역인데. 책에서 보면은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슬람 전역에서 이슬람주의에 네. 대한 욕망이 이제 막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이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여주는 의미랄까요? 갖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 4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4차례 전쟁에서 사실상 아랍 국가들이 사실은 완패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세 번째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를 상대로 해서 6일 만에 그냥 인구 수십 배 되는 나라를 6일 만에 그냥 거의 굴복을 시켰거든요. 그 전쟁을 이끈 이제 세력들이 아랍에서는 나세르를 비롯한 아랍 민족주의 세력이었는데, 세속주의 세력이었는데, 그 전쟁이 지고 나서부터 이제 아랍의 대중과 지식인들이 그 아랍 민족주의라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무능하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주의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시 이슬람식으로 살자, 이슬람이 해답이다 하면서 이제 득세를 하다가 이제 그게 79년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1974년에 석유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게. 오일 쇼크가 나면서 이제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는 사우디 쪽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근데 사우디 아까 말했는데 와하비즘이라는 근본주의 성향의 이슬람인데, 사우디가 그 석유를 $5달러를 갖고서 자기네 와하비즘을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나라에 돈을 대주고 자기네 와하비즘 근본주의 성향을. 그게 이슬람주의의 약간 바탕이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주의가 성장을 하게 됐는데, 1979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프가니스탄 사회주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이제 격동을 한 거죠. 이슬람주의자 포함해서. 야, 우리 형제들이 저기 무신론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됐고, 또 사우디나 미국도 잘 됐다. 그리고 사우디는 자기네 나라에 들끓 이슬람주의 세력을 굴려 수출해 버렸고, 미국은 소련을 막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해서 무기를 지원해 줬고, 그건 파키스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슬람권 전역에 있던 무슬림 전사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은 아프간으로 넘어갔고, 그게 이제 삼박자가 어우러져 갖고서 아프간에서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인 거죠, 이제. 특히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9.11 테러의 주인공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사람도 거기 가서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청구하고 나중에 자기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알카에다랑까지 결성하게 되죠. 이 또 한 번의 기점이 있다면 이제 2001년도에 미국 그 9.11 테러 이제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책의 5부에 보면 일단 그 장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멍청한 전쟁, 이제 이 부분에서 풀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명한 의도를, 그러니까 기자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79년에 이제 아프간에서 싸웠던 무자히딘 세력들,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소련을 상대 승리를 위한 기쁨에
자기네 본국에서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이슬람주의. 이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이슬람권 전역으로 퍼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알카에다라는 거였는데, 알카에다가 이제 9.16 테러를 일으킨 거, 이제 지금도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타격하는 걸, 저도 그때 처음 그걸 보고 샀을 적에 저게 진짜로 있는 일인가 하는 의심이 저도요. 들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도 그때 그런 상상을 못 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대응해서 미국 정부가 당연히, 그걸 응징하겠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주범들을 찾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고 전쟁까지 감행한 불사하겠다는 것도 당연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였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세력을 정확히 잡았냐는 겁니다. 그 미국이 그 겨냥을 했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는 아프간에서 이제 그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가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에 숨어 있었는데 들어가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서 더 중요한 건 그럼 오사마 빈라덴을 잡아야 되는데 토라보라 존트라는 데서 오사마 빈라덴이 거의 잡힐 순간에 100m, 200m 앞까지 거기 가서 미군이 찾아갔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 결국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미군이 전력을 투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군 지휘부도 그랬고 백악관도 그렇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왜 그랬느냐 보니까는 그때 이미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서 미군 지휘부들이 다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은데 하여튼 일단 반미 정권이었고 그 이라크를 타도하게 되면 자기네 미국이 원하는 중동의 구도를 국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쟤네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알카에다랑 연계돼 있다. 알카에다를 지원해줬다. 그런 거였는데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이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른 사실이거든요. 뭐 미국의 정보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는 것도 미국의 정보기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악관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이제 억지로 그걸 만들어낸 것 뿐이죠.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보니까는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고 알카에다 연계도 없었고 그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하지 못한 전쟁을 치름을 해갖고서 이제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세력 공백이 생기고 그 세력 공백을 결국 누가 채웠냐면은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채우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자님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좀 꼭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이슬람인들이 테러를 지지하고는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요. 네. 전 세계 이슬람 무슬림들 인구가 10억이 넘을 텐데 그 중에서 저런 무장 세력의 테러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마 1%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자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운 정치적 이슈가 나올 적에 그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을 편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렇지만 테러 자체를 갖다가 옹호하거나 그런 거는 아주 극소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왜냐하면 요즘 IS가 워낙 이렇게 공포랄까요? 이런 걸 좀 조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테러,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이 그냥 IS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 이슬람 국가 IS라는 것이 태어나게 된 배경도 역사적이니까 배경. 근원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문에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하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대체 세력이 들어서지 않은 빈 공간에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이 득세를 한 거고 네. 둘째는 이라크가 시아파와 수니파 이슬람의 양대 종파로 나눠져 주민들이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 정권 때는 이제 그러니까 수니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인구의 30%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파는 인구의 70%였고, 그게 이제 미군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이 시아파 정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 주지였던 수니파 세력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게 결합이 되면서 모든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과 수니파가 결합이 되면서 IS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특히 IS 같은 아주 이제 좀 극단적이죠. 네. 무장 세력들 테러들을 하는데 가령 테러라든지 납치자라든지 이런 그 과격한 가장 과격한 형태. 맞아요. 점점 이제 미디어를 활용을 하면서 더 이렇게 잔혹한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납치라든지 테러를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테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 투쟁입니다. 그건 뭐냐면 테러를 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자기들의 주의와 주장을 알리고 관심을 갖다 모으기 위한 방식입니다. 요번에 이제 그 IS의 투쟁은 다른 목적이 더 있죠. 충격과 공포라고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테러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함과 동시에 적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또 지지자들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IS가 지난해 6월에 잔인한 처형 막 그런 걸 하면서 자기들과 싸우는 이라크 정부군들, 대부분 시아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군들이 거기에 겁을 먹고서 총한번 맞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라크 국토의 한 3분의 1을 갖다가 점령한 사건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일종의 전술이죠. 전쟁 전술이죠. 네. 근데 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외국에 생긴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운 곳이다. 물론 걱정은 하지만 그냥 저게 가지 말아야지. 그냥 좀 먼 발치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정도?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어린 학생 하나가 IS 이제 가담을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일이 갔잖아요. 있었죠. 네. 그게 굉장한 충격을 주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렇게 동조를 할 수도 있구나. 우리나라 청년 하나도 그렇게 됐구나.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어떤 특정 연령이나 계층들, 부류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과 박탈감 이런 것들이 기본 원인이겠죠. 근데 그런 것을 갖다 어서 해소를 할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풀어지지 못하니까 이슬람 국가가 선전하는 그런 뭔가 전투 장면과 대의를 위해 싸운다거나 너희들이 오면은 잘해주겠다거나 이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정도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실업과 그러게요. 가난에 찌들리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매력과 소구력을 갖고 다가오는 거겠죠. 좀 이제 이야기를 돌리자면 네. 사실 그 IS가 이미 국가 선포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친 걸로 압니다. 2014년 6월 29일. 예. 근데 이제 정말 앞으로도 세력을 계속 확장을 해서 이렇게 정말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슬람 국가가 아무리 무장력이 강하고 그렇다 해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무장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단지 다른 무장 집단에 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큰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미국이나 또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진짜로 이슬람 국가를 갖다가 격퇴할 의지가 있다면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중동에 꼬여있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문제가 그걸 허락치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국가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태어났고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근데 마음만 의지가 있다면은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렇죠. 봤을 미국, 때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계속 이제 서로가 미루고 생각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착시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테러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그 체감되는 공포가 크다 보니까 이 IS라는 말하자면 이제 이 준국가 단체에 대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되지만 사실 전체적인 자금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의지만 있어도 사실은 없앨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 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 그건 이제 중동의 국제정세가 IS를 격퇴할 만하게 할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어떤 상황적인 측면인 것이다. 아주 흥미롭네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긴 얘기일 수 있는데 책만 해도 500페이지 정도에 달해요. 근데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독자분들도 저자님께,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정의길 기자님은 외국 기자들 보면 납치됐다든지 테러에 휘말렸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포심 같은 거 없으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종교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는 것을 이제 대의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언론 매체에서 3차 대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 3차 대전이 정말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국제부 기자로서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전쟁 지역에 가는 기자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인 기자 처형되는 그 영상도 공개가 되고 상당히 흉흉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협, 공포심 이런 건 없으세요? 대부분의 국내 언론의 국제부 기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 회사 안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특파원이라고 나가는 경우도 뭐 거점 도시에서 그냥 큰 도시에서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 언론들 기자들도 사실은 이 전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에 가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그 위험 때문에 본인의 위험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그런 거대한 언론사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속 기자가 거기서 그런 이제 위험을 당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우리가 희생되는 언론인들이 독립 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제 직접 가서 사진을 찍거나 뉴스를 갖고 와서 이제 거대 언론사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고 대가를 받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토 겐지도 이제 영상과 취재를 해서 일본의 아사히 TV나 NHK TV에 파는 분들이었죠. 이제 물론 국내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어떤 희생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언론들이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제 성숙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크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겠죠. 예, 이제 다음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사랑과 평화라고 할 수 있죠. 이 독자분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역사는 종교 때문에 여러 차례 많이 얼룩지고 또 피도 볶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독자의 종교 때문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 때문에 엄청난 분쟁이 있었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종교 때문에 벌어진 거냐. 맥락을 따지고 보면 종교라는 건 단지 명분이었고 사실 삶의 문제가 걸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대가 시작된 동학혁명, 그것도 사실은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난으로 그러지만 사실은 그 동학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갖고서 근대화와 외세를 갖다 반대하기 위한 운동이었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벌어진 종교 그런 것들이 종교를 빙자로 해서 탄압하고 또 종교를 명분으로 해서 저항하고 딱 그런 것이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결국 그 중간에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 독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중동을 지금 현재 중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3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십니까? 제가 뭐 책 속에서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이게 뭐 후대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의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전쟁을 나중에 보면은 뭐 3차 대전이라는 말도 하지 않겠냐 비유적으로 썼는데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세계대전이라는 게 2차 대전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모든 강대국들이 편을 나눠서 전쟁을 해서 전 세계가 다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는데 이게 사실 아주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전쟁이라는 건 국가가 총동령을 내려가지고 사생 결단으로 온 총국민을 동원해서 이게 전쟁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 그 전쟁의 한 형태일 뿐이고 우리 옛날에 뭐 프랑스, 영국의 100년 전쟁이니 유럽의 30년 전쟁이니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전쟁하다가도 뭐 서로 살고 그냥 뭐 항상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의 이런 전쟁이라는 것에 이런 것이 제가 말하는 건 아마 꼭 그렇게 그런 사생 결단식의 그냥 옛날 2차 대전 같은 그런 식의 전쟁을 꼭 상징할 필요는 없고 전쟁이라는 우리 주위에 사실상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한 측면들도 있고 또 좀 정말 무서운 어떤 맞아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책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 있지만 이 신문에 칼럼을 쓰셨던 것처럼 그런데 주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자 지금 지금 그 이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한마디도 전혀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을 쓰시면서 뭐랄까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또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 뭐 이런 것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자시니까 이제 글을 계속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책 이후에 또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까? 뭐 출간을 준비하는 건 없고요. 뭐 마음속에 생각하기는 이걸 쓴 김에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이 나오게 된 하나의 이유였던 이제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슬람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얘기를 갖다가 한번 뭐 별도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와 영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있는 중동. 그래서 단편적인 뉴스만으로는 중동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오히려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 한 권으로 하나의 문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독서가 어디 있을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